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시어머니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건 불변 없는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과정이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시모가 떠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현실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철판도 두껍지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는 이유는 돈이었어요. 당연히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돌려보냈지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시댁 집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시모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부터 집안의 균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모를 살펴드려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지내는 걸 거부했었어요. 장남인 남편이 싫다고 하자 밑에 줄줄이 둘째, 셋째 신우 또한 시모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당연히 시모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우들한테 떠밀듯 시모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뭔 상관이야?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동생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된다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췌장암에 암세포가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인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곧 병원 치료 받을 건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병실 입원할 때까지 동생들한테 봐달라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당신 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몸 건강히 잘 보살펴 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약속하지 않았어? 아버님은 당신을 믿고 편하게 눈을 감으셨는데 지금 하는 짓을 봐봐.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돈만 뜯어냈지. 건강은 어떠신지 조금도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여태 얼마나 애지중지 손주들까지 돌봐주셨어. 그거 알면 이렇게 냉정하게 못하지.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길래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듣기 싫다며 저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결국 그날 서로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화가 끝이 났고 남편의 강압으로 인해 시모는 입원하기 며칠간 신우들이 모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들의 집에서 번갈아 지내다가 입원할 병원을 결정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서로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받아간 재산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대신 병원비 좀 납부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까 엄마가 가진 돈 전부 오빠가 가져갔다면서? 며칠간 우리 집 제공해줬을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 이번만큼은 오빠가 나서줘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가장이니까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꼭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야. 재산 나눠 가질 때 누가 제일 심하게 난리를 쳤더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바탕 설한을 피웠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아버지는 너희들 재산 똑같이 나눠주려 했는데 네가 둘째라고 좀 더 가져가야 한다며 아버지한테 온갖 상처 다 준 뒤에 귀엽고 좀 더 뜯어가지 않았어? 받을 만큼 받아갔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임종날까지 옆이나 지켜줘. 나 이번에 개업한 식당에 모든 걸 다 걸었던 거 알고 있지? 망하게 된다면 길거리 나앉게 된다고. 차라리 오빠 식당 망했으면 좋겠네. 말만 장남이지.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지.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타나지도 마.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뭐 저 노인네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낳아준 뿐이니까 그래도 할 도리 하려고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고 싶어? 좀 작게 얘기해. 어머님 다 들으시겠다고. 이번엔 당신 양보해서 병원비 좀 더 내드려. 삼남매는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모를 서로 살펴주지 않겠다며 계속 미루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만 시모를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과 신우들에게 화를 내면서 할 도리는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 말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그날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엄마인데 정없이 계속 행동할 거야? 아까 어머님이 듣지 못하신 것 같지만 전부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고민한 적 있으셨어? 간이며 쓸개며 전부 다 빼주셨는데 정작 당신은 한다는 소리가 귀찮고 힘들어서 돈 많이 나가니까 낳아주신 엄마를 버려버리겠다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당신 몸에 병이 들어서 누워만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운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싫고 동생들도 싫다잖아. 그럼 당신이 옆에서 살펴주던지. 나는 더는 볼 필요 없어. 가진 게 있어야 부모인 거지. 이제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받아먹을 것도 없잖아.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눠주면 뭐해? 병 걸려서 살아보겠다고 입원해버리면 다시 우리한테 준 돈 토해내라는 거잖아. 췌장암 진단 받았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닌 앞으로 돈 나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두라는 거 그 돈도 아끼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거 봐봐. 내 말 안 들어서 큰돈 나가게 생겼는데 속이 안 터지겠어? 나는 일절 냉전 한 푼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식당 오픈해서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엄마 병수발까지 들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어머님 세상 떠나고 나면 보고 싶어도 더는 얼굴 볼 수 없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신이 이러는 거 죄를 짓는 거라고. 네가 못해드리는 거 생각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한날 한시에 세상 떠나서 더는 얼굴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면서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예전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한동안 몇 년간 정말 힘들었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시부모님이셨어요.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머릿속에 남아 힘겨워하고 있었을 때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겨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셔서 많이 의지하며 살아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마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게 되니 제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귀찮아하고 짐스럽게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를 너무 실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게 되면서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모 곁에는 제가 있었고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아예 두 손을 놔버렸습니다. 괜찮다. 자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래. 평생을 퍼줘도 모자란다고 끝도 없이 바라는 게 자식이다. 내가 지금 와서 다 큰 애들 붙잡아 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본인들 불만만 털어놓겠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은 서운한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 길어야 1, 2년이라는데 그때까지 주변 정리하고 남은 시간 그래도 좋은 생각만 하고 가련다.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쩌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머님, 안 좋은 생각만 가지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대로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버님 떠나시고 어머님까지 가시면 앞으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그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데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식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거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식 잘못 키운 건 부모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암은 스트레스가 제일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시모도 삼남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억지로 서로 돈을 쪼개서 시모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더는 못 내겠다며 막내 신우가 들고 일어서자 둘째 신우도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며 또다시 집안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우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다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고 있으면서 너무 싫은 내색을 한다는 게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혼자서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나눠서 병원비 충당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돈도 아닌데 그것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어머님 산속에 고려장하고 오면 되겠네요.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건 알아서 이끌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희망도 없는 미래에 돈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아깝지. 안 아깝겠어? 차라리 그냥 엄마한테 연명치료 거부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췌장암 그거 가망 없다며.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이 고치기 제일 힘들다던데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 없잖아. 연명치료 그만하고 세상 떠날 준비나 하시라 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더러운 주둥이 그만 놀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처럼 인간 쓰레기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귀엽고 사고를 치는구만. 본인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아들이 힘들게 꾸려온 가정까지 깨버리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 몇 년 그거 좀 더 살아보겠다고 자식 등골 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혼까지 하게 만드네. 엄마 때문에 저 이혼하게 생겼어요. 아휴,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치료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싸워.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바란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너희 아버지랑 악착같이 살아왔었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서로 의지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으니 너희들을 괜히 낳은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다. 엄마는 서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가족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나 싶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예며느라 미안한데 태원 수족 좀 밟아줘라.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구나.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들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도 마. 내가 알아서 어머님 보살펴 드릴 테니까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당신이랑 나는 정말 끝이야.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야 할 거야. 어차피 우리 둘 이런 감정으로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같이 못 살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지금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동이 가정에 불화를 만든 건데 왜 어머님 탓으로 돌려? 아가씨들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친딸 노릇 하려고요? 우리 엄마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탈탈 털어갔기 때문에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혼까지 하면서 엄마 옆에 있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남편과 두 신우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짐 하나 덜었다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테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라면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다음날 무조건 이혼하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살 바엔 차라리 시모 옆에서 남은 시간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게 제일 속편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이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닌 쓰레기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서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속 편하게 시모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어요. 남편과 합의 이혼하면서 생긴 위자료와 재산 분할한 돈으로
시모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남편과 함께 살다간 화병 걸려 시모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건 삼남매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2번 다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인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저 몰래 얼굴 정도는 보러 와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시모 옆을 지켜드린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일을 즐겁게 보내셨어요. 얼굴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 하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시모의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의사가 말한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게 된 시모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는 시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 못 버티실 거라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던 기억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때부터 시모 곁에서 계속 간병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맥박과 혈압은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했고 이런 상황들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었죠. 남편은 시모가 떠날 것 같다는 말에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시모의 손을 잡으면서 좀 더 버텨보라며 아직 할 말이 많다고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숨만 헐떡거리는 시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분은 저를 딸로 착각할 정도로 시모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잘 버티고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말라며 계속 말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와 행복했었던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 쉬지 않고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에게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나중엔 숨만 헐떡거리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울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시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맥박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몸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힘들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면서 오열을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마지막인 것 같다며 좋은 말만 해주라고 하길래 그동안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던 진실한 마음을 시모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제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간 부끄러워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시모는 저를 놓고 떠나시는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는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눈을 뜨신 채로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맥박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시모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순간들이었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시모의 눈을 감겨드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편과 신우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다르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 떠난 시모를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가 전 남편한테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귀찮다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올케 언니가 잘 모신 거 맞아요? 아휴, 그런데 장례식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번에 큰돈 나가고 요즘 일이 너무 바쁜데 그냥 바로 화장해도 되는 거잖아. 엄마도 그걸 원할걸? 아, 맞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에 지장까지 생긴다고. 그냥 바로 화장 처리해 버리자. 미친놈이네.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만. 당장 갖다 버려. 자식이라고 장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나한테 전화까지 해? 지금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요즘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3일간 장례식 치르면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뭐 남긴 거라도 있었어? 있으면 줘봐. 나 몰래 돈이라도 꽁쳐놓은 게 있었어? 아, 너한테 무슨 말은 했을 거 아니야? 넌 끝까지 돈이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 말곤 할 말이 없니? 어떻게 갖다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 이거 하나뿐이야.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선물로 주신 신발이라며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산을 좋아하셔서 해주신 거라던데 한 번도 신지 않고 간직만 하셨는데 이것 말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당신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사람 돌이라는 게 있어. 어머님 장례식은 치러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시모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뺐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장례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바로 화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조차 하지 않으려 하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을 올려버렸고 세상 떠난 시모 앞에서 삼남매들과 한바탕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한테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언젠가 망하게 될 거라면서 시모가 그동안 아끼고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꺼내들어 해야 될 건 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삼남매는 일그러진 얼굴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삼남매 지인들 몇 명 말고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겨우 장례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한 뒤 남편은 앞으로 평생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장례도 안 치르려 했던 불효자들이 언젠가 전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제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가 남겨주신 신발을 신고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부유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 더는 신지 못할 것 같아 세탁해서 한편에 보관해 두려고
신발 속 깔창을 꺼내 솔질을 하려는 순간 밑바닥에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주소 같은 게 적혀 있길래 한참 동안 바라만 보다가 그날 저는 제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주소가 적힌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깔창 밑에 주소가 적혀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시모가 신발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가 목적지에 있을 것 같아 한참을 달려 도착을 하니 허름한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굳게 잠겨 있길래 창고 안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한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신발을 보여주면서 깔짝 밑에 적힌 주소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남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노인은 저에게 창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창고를 임대해줬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발을 가지고 찾아온 자식들 중 한 명한테 열쇠를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식이 아닌 며느리가 올 줄 상상도 못했네. 내 친구놈이 그 신발을 재수 씨한테 선물해 준 거였거든. 그때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왔었을 때 신고 있었던 거였는데 자식들이 돈 문제로 서로 상당히 예민하게 구니까 재산을 현금화해서 숨겨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분명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다면서 나한테 창고를 빌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나야 산 사람이라 돈에는 전혀 욕심이 없고 내 둘도 없는 친구의 부탁인데 어쩌겠어. 그때 아마 내 친구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을걸. 그런데 친구놈이 재수 씨한테 선물해준 신발을 많이 보더니 잠깐만 벗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깔짝 밑에 우리 집 주소를 적는 거야. 나중에 재수 씨가 신발을 자식들한테 내밀었을 때 가져가 밑창 떨어지게 열심히 뛰어 일한 한 명은 신발을 세탁하기 위해 깔창을 빼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적혀있던 주소를 확인하게 되니 그 재산을 노력한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3명의 자식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오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어찌됐든 이 열쇠 받고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면 될 거요. 그럼 재수씨 자식들은 그 신발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이니 받는 건 당연한 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가 왜 신발을 악착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3명의 자식들에게 남겨져 있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세상 떠나기 직전 저에게 신발을 주시면서 아끼지 말고 신으라며 열심히 뛰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창고 문을 열게 되니 그곳엔 가방 하나가 눈에 보였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묶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 창고로 나왔는데 아버님 친구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한 묶음당 500만 원이었는데 총 10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의 돈이 들어오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고민이 많았었는데 얼마 뒤 남편과 신우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가진 것도 없었던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 온 거였죠. 전 남편이 식당이 대박이 나게 되자 신우들도 하던 일 전부 그만두고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게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 몇 년간 전염병 문제로 인해 식당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폐업까지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과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오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에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상태라 떨리는 목소리로 빌려줄 돈은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쫓아 보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저로선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 불효자인 그놈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방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지 아직까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게 속 편할까요? 시모가 저에게 신발을 줬을 때 이 재산을 저에게 준 거나 다름없지만 시모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죠. 깔창 밑에 적혀있던 주소는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주신 재산이니 그냥 속 편하게 제 아들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쓰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용히 살면 되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의 삶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놈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시모가 많이 그립네요. 모든 분들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경기도 좋지 않은데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가고 계시나요? 저희도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웃음 잃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진 꽤 오랜 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따르는 결과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6년 전이었어요.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한 상태였죠. 그 전에 연애는 꽤 오래 한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도 주말만 되면 놀러와서 같이 시간 보내주고 그냥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부침성도 좋아서 누구에게나 잘했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내성적인 아들에게는 최고의 며느리감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항상 입이 닳도록 한 말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은 저를 심적으로 안심시켜 주었고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지려고요. 저희가 나이도 적지 않은 편이라서 빨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시죠? 남들은 신혼이다 뭐다 해서 2년 정도 지내다가 아기 계획 가지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 얼굴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바로 어머님 댁에서 눌러 앉아도 되죠? 저 몸조리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출산 전부터 자리 잡고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란대요. 그래. 그런데 괜찮겠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 내리고 준비해도 된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며느리는 괜찮다며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런 모습이 좋기도 했었죠. 그리고 정말 결혼하자마자 임신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부부 금슬도 좋아서 서로 다투는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주위에서도 천생연분이라면서 축복해 주었고 저도 며느리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좋은 여자 요즘 세상에 만나기 힘든데 어디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주말만 되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식사 준비하겠다며 며느리로서 과분한 모습을 보여줬고 며느리는 입덧 하나 없이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태어난 아이도 아들이었고 하늘은 저희를 위해 쉴 새 없이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한 가지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단점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된다면 상당히 골치 아플 정도로 심각하게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눈웃음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대화를 하며 웃을 때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웃어주는데 며느리의 미모가 상당히 이쁜 편이라 다른 남자들이 분명 오해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이도 낳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외출할 일이 없었죠. 그렇게 마음 편히 아이를 봐주며 며느리 몸조리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며느리의 말에 거부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어머님, 저 몸조리도 끝났고 아이 먹을 모유도 다 저장해 놨으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들 보러 나갔다 와도 되죠? 갑자기 친구들을 보러 간다고? 이 시간에? 조금 있으면 영식이도 들어오는데 같이 저녁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친구들이 동네 근처로 지나갈 일이 있다고 그래서 겸사겸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있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저 안 보내주시는 거 아니죠? 답답하기도 해서 이번 한 번만 다녀올게요.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어머님이 아기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저에게 아기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이쁜 옷으로 골라 입고 나갔어요. 또래 친구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애엄마라고 보이는 게 싫었는지 신경을 많이 쓰고 나갔습니다. 진한 화장이 좀 거슬렸지만 늦지 않게 온다고 했으니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생각 없이 행동할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떠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씻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활기가 넘쳤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됐는지 아들은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잠시 놀러 갔다 온다고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희진이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 희진이 어디 갔어요?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 뭔가 느낌도 이상하고 적응이 안 되는데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네. 오늘 희진이 친구들이 동네 근처로 놀러 왔다고 해서 잠시 갔다 온다며 나갔어.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최대한 빨리 들어온다고 그랬어. 우리 먼저 저녁 먹으라고 그러네. 너희 아버지는 오늘 늦는다. 지인분들과 저녁 약속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아기 좀 보고 있어라. 금방 저녁밥 차려줄 테니. 아들은 며느리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는 말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말도 안 했고
아기를 돌봐야 할 시점에 저에게 맡겨놓고 밖으로 놀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몇 번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문자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순식간에 커지고 말았어요. 아들과 저녁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문자나 연락을 취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상승했고 결국 며느리는 다음날 새벽 5시쯤 집으로 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에 옷은 죄다 풀려있고 눈빛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잠 한숨 못 잔 저와 아들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저와 약속했던 시간보다 엄청 늦어 쓴소리 안 하려 했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아들이 며느리의 목덜미를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아이를 돌봐야 할 엄마가 아기는 저에게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닌다며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아직은 며느리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늦어졌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 며느리에게 실망이 너무 커서 말리진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목소리에 강제 기상이 되었고 몸조리도 끝났으니 신혼집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싸우면서 당장 짐을 싸라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며느리에게 동네에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고 며느리도 술이 취한 상태였지만 자기 남편의 쓴소리에 감정이 상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아들은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쩔 건데? 체력도 안 좋으신데 지금 밤새가며 아이 돌본 건 안 보여? 네가 밖에서 웃으며 스트레스 풀고 있을 때 어머니는 아이 울지 말라고 달래며 기저귀 갈아주고 네가 유축기로 짜든 모유 데워서 먹이고 재우고 있었어. 새벽마다 아기가 칭얼거리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새벽 5시가 넘어서 들어와? 너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어야겠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던가 문자라도 해야지. 내가 전화하는 거 다 무시하고 문자까지 무시해? 네가 한 행동이 뭐겠어. 나는 집에 남아있는 식구들 신경 안 쓰고 놀고 싶은 만큼 놀다 오겠다는 거잖아.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진 안 하지. 네가 아기 10달 품어서 애 다 봤어?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어머님이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연락 못 받은 건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향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게 좋게 설명을 해 나가며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게 둥글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더 이상 싸워봤자 의미 없었고 며느리도 술이 덜 깬 상태라 맨정신일 때 다시 얘기하자며 아들 출근 늦을까봐 일찍 보냈어요. 며느리는 자기 아들 얼굴 한번 보곤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자기가 저녁에 아이 돌보겠다며 조금만 고생해달라고 얘기하곤 바로 잠이 들었어요. 정말 한숨밖엔 안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처음으로 나가는 건데 솔직히 늦게 들어와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생각 없이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며느리와 아들을 신혼집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며느리가 자기 자식에게 좀 더 책임감 있게 다가가길 원했어요. 며느리가 말했듯이 10달 품어 낳은 자식인데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보살펴줘야 하는데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정인데 생각보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사돈댁에 아기를 보냈다며 대책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뜯어 말리고 난리를 쳤는데도 새벽마다 아기가 깨는 게 너무 힘들다며 두 손 두 발 들었다고 무턱대고 보내버리니 상당히 골치 아팠죠. 그동안 며느리가 아기를 갖기 전에 했던 말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안사돈과 전화를 하게 되었고 역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어요. 결국 안사돈이 아기를 돌보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와의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둘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최대한 며느리의 생각도 들어주며 제 생각도 어필했습니다. 아들 또한 집에 있으면서 아기는 며느리가 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했어요. 아들도 자기 아이를 보고 싶은데 처가에 두고 와서 볼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자기 핏줄인데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아기를 안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신혼집 집들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잠시 맡긴 거고요. 이번 집들이 끝나면 제가 아기 돌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집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하는 건데 부탁드려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고 잘할게요. 집들이? 집들이 음식을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주면 잘할 수 있겠니?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가 같이 일손을 도우면 빨리 끝날 수 있긴 하지. 인원수가 어떻게 됐는지 준비되는 대로 나한테 말해서 음식량을 계산해보자. 뭔 집들이야. 애도 똑바로 보지도 않으면서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일 것 같다. 속지 마세요. 분명 집들이 끝나면 태도 돌변한다니까요. 아들은 끝까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지만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어차피 집들이 하는 거 아들과 며느리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불러서 끝내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무슨 소리냐며 어색해서 분위기 망칠 일 있냐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술 한두 잔 들어가면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생하는 모습 또 보고 싶냐며 한 번에 끝내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결국 며느리의 생각대로 집들이 준비가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바삐 움직였죠.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좀 도와주면서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이 문제 때문에 분열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아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들이가 시작이 되었고 아들 쪽 일행과 며느리 쪽 일행이 한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들 쪽은 전부 남자들 뿐이었고 며느리 쪽은 전부 다 여자들 뿐이었어요. 갑자기 미팅 자리가 잡힌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묵묵히 음식을 식탁에 날랐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고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시끌벅적하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래도 밝게 웃는 모습들에 고생한 만큼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현관문을 열어주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급하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대표라면 상당히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들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들은 대표님이라며 집들이 온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고 또다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분위기에 취하면서 술이 좀 과했는지 아들의 직장 동료분들에게 눈웃음을 치며 온갖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제 신경이 좀 거슬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일단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는지 부엌으로 따로 불렀고 자제하라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파동을 일으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집들이가 무사히 끝이 나게 되었고 저에게 잘 먹었다며 감사하다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집들이가 마무리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배웅하고 집에 들어와 상당히 지쳐있는 얼굴 표정으로 즐겁게 먹었던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이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서 또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입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고 고개를 돌려 고무장갑을 빼고 왜 그러냐며 아들 방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술이 과했는지 금세 취해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놀고 먹기만 하냐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이 과한 것 같아 괜찮으니 아들도 씻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누우라고 말을 했지만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묵묵히 널브러져 있는 집들이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저는 정신없이 마무리를 지었고 그날은 저 또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방은 우리 손자가 태어나고 쓰던 방이었어요. 물건들도 고스란히 다 있는데 정작 손자는 사돈댁에 가 있으니 답답했죠. 아들은 잠이 오지 않는지 소파에 앉아 혼자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잠도 오지 않고 뒤척이자 어느새 아침이 밝았고 조심히 방문을 여니 아들은 잠 한숨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어색한 분위기는 처음 느껴볼 정도로 집안의 기운이 좋진 않았어요. 속 쓰릴 것 같아 해장국을 끓였고 아들은 제가 끓여준 해장국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늦은 오후나 돼서야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어요. 속이 탄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던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저를 바라보며 밝은 웃음으로 자기 생각해주는 건 저밖에 없다고 급하게 해장국 한 그릇 푸더니 쓰린 속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래도 집들이 전날 약속한 게 있어서 앞으로 잘 해주길 바랬어요. 밥 먹는데 체할까봐 다 먹고 숨 돌릴 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럼 오늘 은호 집으로 데려오고 앞으로 열심히 돌봤으면 한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방에 은호 방으로 다 꾸며놨잖니. 영식이도 자기 아들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알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따가 데리고 올 테니까 어머님 집에 계실 거죠?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몸이 영 말이 아니라서 사실 좀 힘들거든요. 부탁 좀 할게요. 며느리는 저를 보며 밝게 웃어 보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서야 피로가 몰려왔고 작은 방에 누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잔 건지 눈을 떴을 때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왔고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어요. 언제 오냐는 말이었죠. 손자만 보고 가겠다고 얘기한 후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러 갔는지 집에 없었고
저녁은 차려주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음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뭔 일 있나 싶어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말만 돌아올 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을 때 다행히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자도 함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 우리 손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했는지 살이 빠져 보였고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에게 손자를 안겨주더니 볼 일이 있다며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와의 약속을 2번이나 깨버린 셈이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고 그동안 좋았던 감정과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생활이 한없이 좋을 것만 같았는데 정말 최악의 며느리라 두고 볼 필요도 없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안사돈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네요. 딸 자식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어느 선까지 봐줘야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결혼하고 아기를 낳은 엄마가 할 행동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이를 돌본 적이 있냐고요? 저기요 사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전화 받자마자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요? 그동안 스트레스 좀 받았던 거 풀겠다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싫으면 둘이 이혼시키던지요. 오래 만나왔고 서로 이해해줄 것 같아 결혼시켰더니만 막말까지 듣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한 가족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줄 아셔야죠. 이해요? 말 잘하셨네요. 지금 몇 번인 줄 아세요? 솔직히 결혼 생활 몇 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삐걱거리면 앞으로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에 들어오면 저도 똑같은 부모로서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열이 나 있어서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 칭얼거리는 손자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몸 상태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얼굴을 만져보니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더해 설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서둘렀고 병원에서 아이의 몸을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길래 불안한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니 충격적이게도 소아마비가 의심이 된다며 예방접종 안 했냐고 물어보았고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단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는 손자에게 기본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맞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바이러스가 신경에 들어가게 되면 이완성 마비가 3, 4일 사이에 생길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다가 영구 장애까지 올 수 있다며 급하게 예방접종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더 이상 며느리와 같이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아들과 대화를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아들도 또다시 약속을 깼는데 거기에 더해 아이까지 돌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로 인해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퇴근하면 병원으로 온다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병원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누워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에서 들린 목소리는 배고픈데 다들 어디 갔냐며 밥 좀 차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욕을 퍼부었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며느리가 찾아왔고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달려가 손을 날렸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똑같이 아들 얼굴에 손을 날렸고 그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에게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손을 들어준 건 저희 쪽이었고 엄마가 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물어 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었어요.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함께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며 서로는 등을 돌렸어요. 오히려 아들이 이혼하고 더 잘 살고 있었죠. 아이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퇴원까지 할 수 있었어요. 자칫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울상의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며느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듣게 된 말은 아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 대표와 며느리가 재가를 한다는 소리였고 회사 대표와 며느리는 집들이 첫날부터 눈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차로 며느리 친구들과 대표가 술자리 하면서 며느리와 연결된 눈치였어요. 그래서 아기를 저에게 맡기고 자기는 밖에서 회사 대표랑 만나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의 주특기인 눈웃음을 치면서 꼬리를 흔들었겠죠. 그런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했던 걸 알게 되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나빴죠. 더 화가 나는 건 아들과 함께 회사 생활한 지 5년이 넘었었는데 그동안에 의리도 없었던 건지 남이 쓰다 버린 쓰레기를 다시 준 회사 대표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들 손에는 충격적이게도 청첩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뺏어보니 며느리와 회사 대표가 둘이 찍은 사진이 박혀 있었고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결국 둘의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정말 남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며느리에게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회사 대표도 당해봐야 한다면서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자진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들은 퇴사를 한 김에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였고 상당히 큰 매출까지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자리 잡는 데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도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강남에 회사 건물을 세울 수 있었고 해외를 겨냥해 수출 전문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박했던 만큼 그에 따른 결과는 좋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6년 동안 함께 해온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힘들 때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며 회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은 확실히 달랐고 서로의 진지한 마음으로 만남을 가져오며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에게 아이가 있음에도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대하는 모든 부면이 진지했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친아들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며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는데 결혼식장 같은 층에 또 다른 쪽에서도 결혼을 하고 있어서 복잡한 상황에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했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 다른 분의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은 다름 아닌 6년 전에 이혼했던 전 며느리였습니다. 너무 놀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웃음도 잃었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얼핏 보여 앞모습이 너무 궁금해 근처로 다가가 멀리에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며느리는 양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했고 당황한 나머지 몸을 돌려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웃음도 잃고 양쪽 다리까지 잃게 된 건지 정신적인 쇼크가 상당했었죠. 그리고 뒤이어 사돈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고 휠체어를 끌어주고 있는데
그 결혼식은 친척분들 중 한 명 같았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는 건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상담실에서 걸어 나온 아들과 새 며느리와 부딪히게 되면서 마주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아들과 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새 며느리가 누구냐고 아들에게 물어보자 예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여자라며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저와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보고 전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휠체어를 막아서려고 하는데 은호가 엄마라고 외치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 너무 놀라 잡을 수도 없어 놓쳐버린 상태로 지켜보고 있는데 은호는 전 며느리가 아닌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사돈 또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은호는 휠체어 탄 전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리가 없다며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배고프다며 새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칭얼거리자 전 며느리는 휠체어를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별일 없이 상황이 지나갔어요. 새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음식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은 전 며느리에게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고 전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동안 저와 눈을 마주쳤지만 제가 회피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다리가 없어진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회사 대표와 결혼식이 끝이 나고 둘은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하와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스피드를 즐기다가 균형을 잃게 되면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회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두 다리를 잃고 목숨은 건지게 된 상황이었죠. 모든 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다면 운명은 달라졌겠죠. 다행히도 지금의 아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새 며느리와 손자가 셋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